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7월 10일 시행된 국가직 9급 건축계획 기출해설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고요. 물론 이제 건축 구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난이도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계획은 좀 쉽다라고 인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이제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년과는 좀 다르게요. 이 건축 설비 부분과 이제 환경 부분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설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문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비 부분 쪽 문제 푸시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건축 역사 부분은 애체 원래 이제 원체 지역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비는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어떻게 출제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됐죠. 자, 호텔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아파트먼트 호텔은 리조트 호텔의 한 종류로 스위트룸과 호화로운 설비를 갖추고 있는 호텔이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자, 아파트먼트 호텔은 시티 호텔의 한 종류죠. 그죠? 시티 호텔의 한 종류고, 자, 우리가 스위트룸과 호화로운 설비, 즉, 어떤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 부분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호텔이 대표적인 것이 레지던셜 호텔이죠. 그죠? 뒷부분은 레지던셜 호텔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리조트 호텔은 조망 및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호텔 내외에 레크레이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죠? 다음에 3번 터미널 호텔은 교통기관의 발착 지점에 위치하여 손님의 편의를 도모한 호텔이다. 네. 4번 커머셜 호텔은 주로 상업성, 자, 사업상 업무상의 여행자를 위한 호텔로 도시의 번화한 교통의 중심에 위치한다.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쉬웠고요. 자, 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은행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고요. 1번, 자, 주출입구에 전시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한다. 좋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은행 건축을 할 때 주출입구에는 전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문 하나 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죠? 자, 2번, 주출입구는 도난 방지를 위해 안여닫이로 한다. 그죠? 3번, 은행 지점의 시설 규모는 행원수 1인당 16에서 26제곱미터 또는 은행실 면적이 1.5의 3배 정도로 진행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이 이제 틀린 말이 딱 떠오릅니다. 자, 금고실은 도난이나 화재 등 안전상 이유로 환기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자, 이게 틀렸죠? 자, 우리가 이제 도난이란 부분을 처치하고요. 이 화재 부분을 보면 화재가 나게 되면 연기 부분을 빼내야 되죠. 그래서 화재 부분 연기 부분을 빼내는 걸 우리가 재현 설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현 설비. 자, 재현 설비도 일종의 환기 설비죠. 환기 설비를 하는데 연기를 빼내는, 즉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설비를 재현 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환기 설비가 자, 금고실에도 필수적으로 재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금고실 내의 공기 조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의 지붕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요거는 약간 좀 헷갈렸을 거예요. 자, 기억분 보면 채광 환기에 적합한 형태로 환기량은 상부창의 개폐에 조절할 수 있다.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소슬 지붕에 대한 내용이죠. 소슬 지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채광창을 북향으로 하는 경우 온종일 일정한 조도를 가진다. 일반적인 공장 건축의 타입이죠. 톱날 지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톱날 지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귿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문을 많이 만났던 지문이죠. 기둥이 적게 소유되며 바닥 면적 효율성이 높다. 그죠? 샤렌 구조, 즉 샤렌 지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곡면에 의한 지붕 슬라브를 구성을 하고, 자, 그리고 기둥 소유를 최소화시킨 구조적 지붕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풀리고요. 자, 2번이 정답이고, 자, 각각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면, 자, 우리가 지금 기억 부분에 답으로 나와 있던 소슬 지붕, 즉 채광과 환기를 상부측 창에서 조절하는 타입이고요. 자, 그리고 톱날 지붕, 그리고 샤렌 구조, 자, 슬라브가 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둥 소요가 최소화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3번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백화점 건축 계획에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에 비해 점유 면적이 크고 승객 수송량이 적다. 자, 엘리베이터에 비해서요, 인원 수송량을 보면 인원 수송량 대비해서 점유 면적은 작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점유 면적도 인원 수송 대비해서는 작고 승객 수용량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직렬식 배치는 교차식 배치보다 점유 면적이 크지만 승객의 시야 확보에 좋다. 자, 반대로 써 있네요. 자, 직렬식 배치와 교차식 배치가 서로 반대로 쓰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좀 이따 형태를 보면서 진행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 질문 맞죠? 그죠? 직렬식 배치는 교차식 배치보다 점유 면적이 크지만 승객의 시야 확보에는 좋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직렬식, 그 다음에 교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자, 시야 확보에는 불리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직렬식 배치가 자, 시야 확보에 좋다는 내용이죠. 네. 자, 그다음에 3번 부분 보면 자, 교차식 배치는 단층식과 연층식이 있다. 자, 교차식 배치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어떤 배치가 이렇습니까? 병렬식 배치가 이렇죠. 병렬식 배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3번 틀린 내용이 되고 4번,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설치하거나 자, 1000명, 시간당 1000명 이상의 수송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도, 이 지문도 지금 틀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시간당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많은 양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800ml짜리, 즉 800cm짜리죠. 자, 800ml짜리죠. 800ml짜리, 즉 80cm짜리 폭을 갖고 있는 80cm, 즉 800mm짜리 폭을 갖고 있는 800형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자, 시간당 약 6,000명을 수송을 해요. 시간당 약 6,000명.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명 이상일 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일반적으로 5,000에서 6,000명 이상일 경우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에스컬레이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 PT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형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식 배치죠. 자, 직렬식 배치 같은 경우는 자, 점유 면적은 상당히 넓어요. 그죠? 점유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자, 옆에가 뻥 튀어 있기 때문에 자, 시야가 가장 넓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교차식 배치 같은 경우 아까 2번에 맞는 지문에서 교차식과 직렬식을 비교를 했었죠. 교차식 같은 경우는 서로 엇갈려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점유 면적은 작지만 자, 시계가 좋지 않다. 즉 시야 확보가 좋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단속식 배치와 연속식 배치를 갖고 있는 거는 병렬형. 그죠? 병렬형에 단속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져 들어가는 경우.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난방 중 진공환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증기난방에서 환수 방식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죠? 자연순환식, 즉 중력순환식이 있고요. 중력순환식. 자, 그리고 자, 기계환수라는 기계순환식. 강제순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제순환식. 자, 이거 순환펌프로 진행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순환펌프가 진공 상태로 되면, 진공형 순환펌프를 쓰게 되면, 자, 그거를 진공환수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수식.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증기난방의 환수에 대한 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자, 환수관의 말단에 설치된 진공펌프가 증기트랩 이후에 환수 관내를 진공으로 만들어 강제적으로 음숙수를 환수한다. 즉, 진공환수식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펌프를 쓴다고요? 진공펌프를 쓴다. 라고 그랬죠? 진공펌프.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환수가 원활하고 급속히 이루어지므로 광경을 작게 할 수 있다. 네, 맞고요. 3번, 자, 보일러와 방열기의 높이차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펌프로 돌리는 것들은요. 자, 기계순환식이건 아니면 진공환수식이건 이 펌프를 사용하는 것들은 방열기와 보일러 간의 높이차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 우리가 높이차에서 거두게 되는 정수도 부분, 즉 위치수도 부분을 자, 펌프의 힘으로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 이렇게 높이차를 충분히 둘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높이차를 두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첫 번째 내용, 즉 펌프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중력순환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력순환식.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일러 쪽에서 자, 증기를 만들어서요. 증기가 펌프의 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자, 어느 정도의 높이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죠? 증기가 상승할 수 있는 높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쭉 방열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시 환수를 들어갈 때, 다시 환수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증기가 자 이쪽에 열을 다 내뿜고요. 증기가 자 뭘로 바뀌냐면 응축수로 바뀌어서 내려오죠. 그럼 응축수 자체가 무겁게 자 무거워져서 쭉 내려올 수 있는 다시 높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대류 현상이죠. 뜨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찬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자 높이차가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같은 경우 보일러와 방열기의 높이차를 충분히 유지해야 되는 것은 자 진공환수식의 특징이 아니고 어떤 거다? 자연 중력 순환식의 특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중력환수식 증기난방과 달리 환수관의 말단에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죠? 공기 빼기 밸브라고 하는 것은 자, 중력환수식에서 올라갔는데 자,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응축소가 되지 않고 일부 공기가 즉 증기가 남아있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 콕을 달고 이쪽에서 증기를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진공환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증기 부분까지도 압력의 힘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잔여 증기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가 없어요.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5번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시사적인 내용이 자, 반영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병원의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에 보면 병원은 자, 전용 주거 지역, 그다음에 전용 공업 지역, 그다음에 제외한 전용 공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요 내용이 틀렸죠? 자, 요거는 이제 상세 법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및 구조,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대한 규칙이에요. 그죠?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자,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병원은 전용 주거 지역에 불과합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불가 맞고요. 불가 맞고, 근데 전용 공업 지역에는 가능해요. 가능하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불가 지역을 찍으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자, 병원을 못 넣어요. 그죠?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 틀렸죠? 그죠? 자, 전용 공업 지역은 제외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2번. 요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죠. 그죠? 자, 병동부의 간호단위 구성 시 간호사의 보행거리는 약 24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수술실은 26.6도 이상의 고온, 그 다음에 55% 이상의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여기까지는 맞네요. 그죠? 맞는데, 3종 환기 방식을 사용한다? 자, 3종 환기 방식은 뭐예요? 3종 환기. 3종 환기는, 자, 부압을 형성하는 거죠. 부압, 마이너스 압을 형성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자, 여기 들어가는 급기는 자연급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빠지는 배기는 우리가 송풍기를 사용해서, 즉 배풍기를 사용해서 강제배기라죠. 배풍기를 사용해서 강제배기를 진행하는 거죠. 자, 배기량이 많기 때문에 자, 3종 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압이 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압.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실내 공간이 마이너스 압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압력이 상대적 압력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타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수술실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배를 뭐 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배를 갈랐을 때 그쪽으로 병균이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병균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어떠한 공기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타입으로 자, 설계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수술실 같은 경우는 3종 환기가 아니고 무슨 환기로 해야 된다? 2종 환기로 가져야 되죠. 2종 환기, 즉 플러스 압 환기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플러스 압 환기는
자, 속 안에가 플러스가 되고요. 자, 넣을 때 급기 쪽을 자, 손풍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 자, 강제급기를 하고요. 강제급기를 하고 뺄 때를 자연배기를 해서 빼게 되죠. 자연배기. 자, 요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합을 형성하고 밖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자, 물론 이 안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술실은 이종환기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코비드, 자, 19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코로나. 자, 코로나 감염병 환자의 병실은 일반 병실과 분리하고 이종환기 방식을 사용한다. 자, 요 4번 부분 상당히 시사적인 부분으로 출제가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저런 병동, 코로나19 환자가 갖고 있는, 즉 안에 있는 병동을 음압격리병동이라고 합니다. 음압격리병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음압격리병동을 딱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음압을 형성하는 병동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음압, 즉 음압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종 환기하고 2종 환기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바로 요 환기가 되는 거죠. 즉 3종 환기를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3종 환기. 자, 우리가 전염병 환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전염병 환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전염병 환자의 균이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은 마이너스 합을 유지하고 밖을 플러스 합으로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밖에서만 들어오고 안에 있는 균이 밖으로 안 나가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3종 환기로 진행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병실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음압격리병동. 그죠? 음압을 형성하는 자, 환기 방식을 뭐라 한다? 3종 환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6번 문제 시사적인 문제였습니다. 맞는 것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요. 7번 문제는 자,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건축 환경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설명에 따른 쾌적 지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온도, 기류, 습도를 조합한 감각 지표다 나왔죠? 자, 온도, 기류, 습도를 조합했다. 그 다음에 효과 온도 또는 체감 온도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답은 찍혔어요. 그죠? 유 온도가 정답이 되고요. 자, 상대 습도가 100%, 그 다음에 풍속이 0m/s인 임의 온도를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며 복사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작용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뭘 고려하는 거냐면 온도, 그 다음에 기류, 그리고 복사열을 고려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고려하지 않느냐면 습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작용 온도는. 자, 그 다음에 수정유 온도는 온도, 자, 기류, 그 다음에 습도, 복사열. 4대 지표를 전부 다 반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유온도를 이제 건구 온도를 재서 진행을 하는데, 자, 수정 유온도는 건구 온도계 대신에 글러브 온도계, 즉 흑구 온도계를 사용하면서 건구 온도와 그 다음에 복사 온도를 같이 뽑아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유 온도는 똑같이 온도, 기류, 습도를 가는데, 온도, 기류, 습도로 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습도를 100%로 하니까 습도 영역이 너무 크게 된다. 그래서 상대 습도를 50%로 바꿔놓은 거죠. 신유온도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8번 문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네요. 그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자, 요거를 이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규에 요거에 대한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푸는 요령이 있어요. 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PM10, 즉 미세먼지죠. 네, 10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자, 먼지를 얘기를 합니다. PM10 미세먼지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이 다른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다른 것은 뭐냐? 단,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기타 요소들은 동일한 상태이고 각각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법규 내용을 모르면 저 문제 절대 풀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볼게요. 그죠? 다중이용 시설이냐 아니면 그냥 루틴한 시설이냐 라는 거죠.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자, 불특정한 시간에 계속 방문을 하는 시간을 그 시설을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얘기해요.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루틴하게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는 것을 자,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 외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학원, 그 다음에 지하 역사, 도서관, 요거는 상당히 불특정한 사람들이 자, 모여드는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업무 시설은요, 업무 시설은 자, 그 회사의 회사원들이 루틴하게 들어오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과 학원, 지하 역사, 도서관이 서로 구분이 되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자, 실제 기준을 보면요. PM10 미세먼지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200 마이크로메타 이하, 20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죠? 세제곱미터당. 자,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잡혀 있고요. 자, 나머지 우리가 다중이용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내용은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된 거죠. 자, 실제 법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 법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번이 나와 있는데, 자, 다중이용 시설에서 자, 지하 역사, 도서관, 학원은 자, 100 이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업무 시설은 200 이하. 이런 식으로 잡혀 있게 됩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법규를 몰라도 한 가지와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어떤 느낌, 그 다중의 어떤 이용에 대한 패턴에 대한 다른 느낌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요령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문제 9번이요. 자,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자, 건축법 시행령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최소한의 너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막다른 도로의 길이 10m 미만, 2m 이상. 맞네요. 그죠? 1번 정답 되고요. 자, 10m 미만, 2m 이상. 그렇게 들어가고, 자, 10m 이상, 35m 미만은 4m 이상이 아니고 3m 이상이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10m 이상, 30m 미만은 역시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이러한 법규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 3, 6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자,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70%이다. 네, 맞고요. 그다음 2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폐율 최대 한도는 20%이다. 자, 맞습니다. 자, 3번, 계획관리지역이란 자,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관리지역, 지금 이건 계획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천의지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그 나머지 지역, 그 중간에 이제 껴있는 지역. 그죠? 도시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화가 될 수도 있고, 요 중간에 있는 천의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맞고요. 4번. 자, 보전관리지역, 또 관리지역이죠. 자, 보전관리지역이란 자,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요. 요걸 방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지역은 도시 내에 있는 지역이겠구나. 그래서 도시를 무질서하게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도시 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 지역이죠. 보전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전 녹지 지역. 녹지 지역이 되겠죠. 네, 어디서? 자, 도시 지역의 범주 중에서 자, 도시의 무분별 확산을 막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농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자, 도시 지역 중 보전 녹지 지역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 테두리를 두른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라고 하는 요즘 얘가 많이 나오는 그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 여러분들 서울을 보면 자, 서울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서울 지도를 여러분들 포터에 찾아보면 서울 그 테두리에 이렇게 녹지로 이렇게 생긴 것을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의 무분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그린으로, 즉 녹지로 벨트를 만든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죠. 자, 그것과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관리지역 얘기를 했는데, 관리지역은 일종의 천의지역이다. 그렇죠? 천의지역. 자, 어떠한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뭐 농림이나 자연이나 이런 지역들 중간에 이제 위치한 천의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종류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숨이 다 차네요. 그죠? 네. 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는 르네상스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자, 일반적으로 층의 구획이나 처마 부분에 코니스, 즉 처마나 층의 끝부분에 테두리 돌려주는 장식을 얘기하는 거죠. 네. 코니스를 둘렀다. 맞고요. 2번. 수평선을 의장의 주요소로 하여 휴머니티, 즉 휴머니티 이념을 표현하였다. 그죠? 수평. 그죠? 수직선을 강조하던 곳에서 수평선을 강조함으로 해서 수평적, 인간주의적 이념을 강조한 거죠. 3번. 건축의 평면은 장축형과 타원형이 사용되었다. 자, 요거는 어디 특징이에요? 네, 비잔틴이죠. 비잔틴의 특징이죠. 네, 틀렸네요. 3번 정답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건축물로는 메디치, 그 다음에 PT 이런 것들이 있다. 메디치 궁전, PT 궁전 등이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조금 쉬워지네요, 문제가.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단위주거 단면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단위주거의 평면 구성 제약이 적고 소규모도 설계가 가능하다. 네, 소규모 설계 가능. 자, 그 다음에 복도가 있는 경우 단위주거의 규모가 크면 복도가 길어져 공유면적이 증가하며 프라이버시에 있어 타형식보다 불리하다. 자, 3번에 키포인트가 나오네요. 단위주거가 한 개의 층에만 한정됐다. 네, 한 개의 층에만 한정된 형식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플랫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4번 정답되고, 자, 보기에 메조넷, 그 다음에 스킨 메조넷, 그 다음에 트리플렉스, 전부 다 복층형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층형 스타일은 소규모 주택에는 불리하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엔 좋다. 그 다음에 복도 면적의 감소를 갖고 온다, 공유 면적의 감소를 갖고 온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한 개 층으로 한정된 형식 딱 나왔으니까 플랫형. 4번으로 여러분들이 찍어줄 수 있어야겠죠. 자, 13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배관 및 밸브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 자, 동관이나 스테인리스 관관은 내구성, 내식성이 우수하다. 자, 우수하여 급수관이나 급탄관으로 적합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요즘에 동관 스테인리스 관. 자, 스테인리스 관관으로 쓰면 더 좋아요. 사실은 동관보다. 자, 하지만 뭐 금액적인 측면, 이런 측면들이 이제 고려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자, 급탕 배관의 경우 슬러스 밸브는 배관 내 공기의 체류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글러브 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틀렸네요. 자, 여러분들 글러브 밸브를 교과서에서 만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찰, 자, 저항이 즉 크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마찰 저항이 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급탕에서는 자꾸 물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화되려고, 즉 비등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등되게 되면은 자, 뭐죠? 자, 공기방울은 상대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압력 저항이 되게 됩니다. 자, 압력 저항이 커지게 되는데 거기다가 압력 저항이 즉 압력 저항이 높게 발생하는 글로브 밸브까지 껴넣게 되면 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급탕 배관의 경우는 자, 글러브 밸브는 자, 배관 내 공기의 체류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또는 자, 마찰 저항이 크므로 자, 슬러스 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바꿔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글로브 밸브가 마찰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3번. 자,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다. 맞고. 4번. 자, 급탕 배관의 경우 신축, 팽창, 흡수 처리하기 위해 간간 30m, 동간은 20m마다 신축임을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이 좋다. 네, 맞죠. 자,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문제죠. 그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포 양식을 적용한 건축물을 옳게 짝지은 것은 뭐냐? 순암경 문제입니다. 그죠? 창방 위에 평방을 올리고 그 위에 공포를 배치한 형식이다. 예, 다포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다포식. 자, 그 다음에 소로와 첨차로, 네, 공포를 짜서 기둥 위에만 배치한 형식이다. 네, 우리가, 주심포식이죠. 네, 주심포식을 얘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자, 기역 부분.
다포식이죠. 네, 기억은 다포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가야 되고요. 다포식.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은 주심포식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주심포식. 자, 그러면 1번의 수원 화서문은 이공이에요. 그죠? 이공식입니다. 네, 이공식이고 강릉 객사문은 뭐예요? 자, 주심포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원 화서문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죠? 2번. 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이에요. 네, 주심포식이고 그다음에 숭례문은 다포식입니다. 다포식. 자, 그리고 3번에 창경궁 명정전은 다포식. 자,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식. 3번이 맞게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에 안동 보정사 대웅전은 다포식. 맞아요. 자, 그러면 경주 불국사 대웅전이 뭡니까? 다포식이죠. 자, 그래서 또 흐름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자, 다포식, 주심포식을 인지를 하더라도 저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폰지, 주심폰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던 거니까 네,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15번 문제. 네, 15번 문제.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자, 우리 서양건축사, 그 다음에 이제 한국건축사. 상당히 지역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그나마 요거는 좀 지역적인 것에서 조금은 그나마 난 문제죠. 그죠? 자,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서양 근대 건축 운동과 가장 관련 있는 인물과 작품을 옳게 짝지은 것은 뭐냐? 자, 19세기 말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전개된 예술운동 양식이다. 자, 과거의 복고주의를 살피하여 상징주의 형태와 패턴의 미학을 받아들였다. 주로 곡선을 사용하고 식물을 모방하여 꽃의 양식으로도 불린다. 무슨 양식이죠? 아르누보 양식이죠. 아르누보 양식. 아르누보 양식이죠. 아르누보 양식. 그죠? 자, 아르누보 양식, 또 아르누보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그 작품, 즉 그 어떤 건축가와 그 다음에 작품을 옳게 연결한 거, 요거를 찾으라는 내용이네요. 자, 빅토르 호르타, 타셀주택. 맞네요. 1번 정답이죠. 네, 1번부터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게이 토머스 리트펠트, 슈레더 주택. 요건 어디예요? 네, 데스틸이죠. 네, 데스틸이에요. 데스틸. 네, 데스틸 관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토니 가우디, 그 다음에 러비 주택. 자, 안토니 가우디는 아르누보 건축을 한 사람 맞아요. 그죠? 자, 근데 러비 주택이 다른 사람이죠. 그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죠. 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라이트. 그죠? 네, 유기적 건축이죠. 이 사람은 유기적 건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가우드가 아르누보는 맞는데, 자, 건축물이 연결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 중에 찍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3번으로 오답을 많이 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월터 그로피우스와 바우하우스. 이거는 독일 공작 연맹이죠. 독일 공작 연맹. 독일 공작 연맹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교과서를 충실히 보신 분들은, 자, 푸셨을 거고요. 그죠? 3번도 여러분들이 로비 주택, 아주 유명한 주택이죠. 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1번을 찍을 수 있었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정건축계획에서 진열장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직렬배열형은 통로가 직선이므로 고객의 흐름이 빠르며, 자, 부분별 상품 진열이 용이하고 대량 판매 형식도 가능한 형태다. 좋죠? 2번, 자, 굴절배열형은 진열 케이스의 배치와 고객 동선이 굴절 또는 곡선으로 구성된 형태로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좋습니다. 자, 3번, 복합형은 서로 다른 배치 형태를 적절히 조합한 형태로 뒷부분은 대면 판매 또는 카운터 적객 부분으로 계획한다. 자, 맞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환상 배열형은 중앙에는 대형 상품을 진열하고요. 중앙에 대형 상품을 진열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앙에는 어떤 상품? 소형 상품을 많이 진열하죠. 소형 상품을 진열하고요. 자, 벽면에는 소형 상품을 진열하며, 자, 벽면에 오히려 뭘 진열해요? 대형 상품을 진열하게 되죠. 대형 상품을 진열하면 친구점, 의복점, 양품점 등이 적합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액세서리가 하게 될. 자, 그래서 수공예품점, 수공예품이라고 하죠. 액세서리를 또 유명한 유식한 말로 수공예품. 네, 이런 것들을 자, 판매하는 곳에 자, 환상 배열형이 주로 쓰이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자, 환상 배열이 이런 타입이에요. 그죠? 이런 타입이고요. 자,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매대는 이제 소형으로 매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벽면을 통해서 이제 대형으로 자, 대형 상품들이 이제 걸려 있게 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디죠? 뭐 우리 기념품샵, 그죠? 기념품샵 같은 데 가보면 이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기념품샵 가면 여기에 작은 것들이 이제 매대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 옆에 뭐 이제 큰 탈이라든지 뭐 고민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옆에 이렇게 널려져 있게 됩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네, 17번 문제. 자,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문제인데요. 네, 상당히 실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런 문제들이. 자, 개인적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자, 개인 상호 간의 접촉을 조절하고 바람직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영역이다. 그죠? 네. 보이지 않는 어떤 테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테두리. 자, 그리고 2번.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방어하는 한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공간이다? 아니에요. 자, 한정돼 있지는 않아요. 네, 한정돼 있지는 않고, 자, 우리가 친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공적인 것이냐, 아니면 사적인 것이냐, 어떤 만남에 의해서요. 자,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하면 친밀도에 따라서 개인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죠? 개인의 공간이 넓어지고, 어떨 때는 상당히 또 좁아지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서 악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껴안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개인의 거리가 상당히 짧아지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멀리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공간의 영역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공적, 사적, 그 다음에 친밀도에 따라서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기포와 같은 형태다. 그죠? 기포와 같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은 기체와 같은 형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홀은 대인 간의 거리를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로 구분하였다. 그죠? 이 개인 공간의 확대 여부, 즉 개인 공간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그 여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소 계획의 표준 설계 단계, 즉 표준 계단 설계에서 계단 단높이와 단너비에 가장 적합한 실용적 표준 설계 치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문제를 만들려다 보니까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죠? 네. 자, 계단 높이, 그 다음에 단너비 이거잖아요. 결국은. 자, 이거고. 자, 계단 높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5에서 20cm죠. 15에서 20cm. 그죠? 네, R값. 그죠? 우리 문제에서 멋지게 나오는 R값. 그죠? 그 다음에 T값은 요거는 신발 사이즈 좀 생각하시면 돼요. 25에서 한 30cm. 그죠? 네, T값. 자, 요거를 두 개를 합치래잖아요. 그죠? R 플러스 T. 자, 그러면 최소값 40에서, 그 다음에 최대값 합치면 5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약 얼마? 약 45cm.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네. 멋을 상당히 부린 문제죠. 그죠? 자, 3번 정답이다. 신발 사이즈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에 30. 신발 사이즈 생각하고 신발 사이즈에서 약간 한 2, 3cm가 앞에 남게. 그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됐고요. 19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네. 급수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 자, 펌프의 진공에 의한 흡입 높이는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이론상 12.33m가 아니고, 자, 우리가 10.33m죠. 10.33m. 네. 자, 우리가 대기압을 101.3kPa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 대기압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거를 메타 수드, 즉 메타 아쿠아 개념으로, 자, 물의 기둥 높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바꾸면 10.33m가 되고요. 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펌프가 이제 끌어올렸을 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관마찰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정을 하면 실제로는 몇 메타? 한 3m 정도를 빼줘요. 7m 정도 내외가 되게 됩니다. 자,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히트펌프는 고수위 또는 고압력 상태에 있는 액체를 저수위 또는 저압력의 곳으로 보내는 기계이다. 말을 엄청 만들었네요. 그죠? 자, 히트펌프는 뭐냐면, 네, 히트펌프, 펌프죠. 펌프.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열펌프입니다.
열펌프.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물을 높은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높은 곳. 자, 물을. 그죠? 원래 펌프라고 하면. 근데 히트펌프라고 하는 건 열펌프죠. 열펌프. 그래서 열을 낮은 곳에서 열을 높은 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열이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이죠. 네, 저온에서 자, 고온으로 상온을 시켜주는 거를 히트펌프, 열펌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 되죠. 그죠? 자, 네, 3번. 자, 원시식 펌프는 왕복식 펌프에 비해 고속 운전에 적합하고 양수량 조정이 쉬워 고양정 펌프로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시식 펌프는 여러분들, 자, 회전자를 갖고 있어요. 회전자. 그래서 날개가 갖고 있어갖고, 여기 날개가 돌죠. 날개가 돌아요. 날개가 막 돌면서, 자, 날개가 도는 거죠. 날개가 돌면서 옆으로, 자, 물을 뿜어내는 거죠. 원심력에 의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복동 펌프는, 자, 실린더에, 자, 여기서, 자, 이 카바, 즉, 우리 시트를 밀어요. 밀면 여기서 풍 하고 축 나오고, 다시 쭉 올렸다가 풍 하면 다시 압력을 가해서 축 내리면 여기 압력이 세지니까 푹 하고 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푹 하고 축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왕복동식, 즉 왕복한다는 얘기예요. 왕복. 요 시트가 왕복하면서 푹 촥, 푹 촥 이렇게 나오는 게 왕복동식 펌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량을 컨트롤하기 쉬운 거는 요거는 뭐예요? 푹 하면 나왔다가 축 안 나왔다가 푹 나왔다가 축 안 나왔다가. 왕복동식 펌프가 유량 조절이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고속으로 물을 뿜어낼 때는 요 회전차에서 막 돌릴 때가 고속으로 물이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원시 펌프는 왕복동식 펌프, 즉 왕복식 펌프에 비해 고속 운전에 적합하고 양수량 조정이 쉬워 고양정 펌프 사용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왕복식 펌프는 케이싱 내 회전자를 회전시켜 케이싱과 회전자 사이의 액체를 압송하는 방식이다. 뭐죠? 케이싱, 즉 회전자 갖고 있는 거 원시식 펌프죠. 그죠? 왕복동식 펌프는 자, 그야말로 압력을 푹 펌프하듯이 팍, 푹, 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다. 이제 전기 설비까지 이제 나왔죠. 그죠? 자, 20번 문제. 자, 전원 설비에서 자, 수변전 설비의 용량 추정과 관련 산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봤고요. 자, 수용률.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수요율이라고 하죠. 이걸 수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율. 자, 수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반대로 돼 있죠. 부하 설비 용량분의 부하 설비 용량. 즉 어떤 열원기가 갖고 있는 또는 어떤 냉동기가 갖고 있는 설비 용량이 있을 거예요. 최대 용량. 그죠?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 그죠? 최대 수요 전력. 그죠? 자, 요만큼을 만들어내는, 즉 부하를 이만큼 만들어내는 기기가 있는데, 자, 그거 대비해서 이 건물에서 얼만큼을 수요하느냐, 즉 얼만큼을 쓰느냐, 최대한 얼만큼 쓰느냐. 자, 요거를 우리가 수용률, 다른 말로 수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등률. 자, 요거는 다른 정도. 그죠? 다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정도. 그죠? 부등. 그죠? 자, 그래서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그죠? 부하를 다 합친 거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하고, 그 다음에 각각 부하 있죠? 각각 부하.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 예? 요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자, 전체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하고, 그 다음에 각각 A, B, C, D, E, F라고 하는 기기의 전력을 다 합쳐오면 그 값이 달라지게 되죠.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달라지느냐. 자, 그 다른 정도를 보는 것이 부등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하율. 자, 최대 대비, 자, 최대 수요. 즉, 최대한 많이 쓰는 것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얼마큼 쓰고 있느냐. 그래서, 부하가 얼마큼 걸렸니? 그러면 최대 쓰는 것 대비해서 얼마큼 쓰고 있니? 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하 설비 용량은 자, 부하 밀도에다가, 자, 제곱미터당 쓰는 부하 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건 틀린 건 1번이죠. 네. 건축계획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네, 예년에 비해 상당히 어려웠고요. 네, 오히려 이제 건축계획 부분을 디테일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네, 안 하신 분들, 특히 설비 부분, 환경 부분을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건축구조보다도 점수가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다들 시험 보셔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 수업 잘 참조하셔서 다음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다음번이라고 하면 참 안 좋은 말인데 만약에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또는 이제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이제 처음 이제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드린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수업 들으시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